아유, 허리야. 자, 뉴턴의 운동 법칙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좀 이게 익숙할 텐데요.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텐데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치하고 관련된 물리량은 제가 앞에서 운동의 기술할 때 다 얘기를 한 셈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물리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힘이라는 물리량인데, 힘은 뉴턴이 정의하기를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타 좀 꺼도 되죠? 9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상태라는 물리량은 없거든요. 없고, 여기에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우리가 아까 배운 변이 속도, 가속도 중에서 속도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운동량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속도라 봐도 무방합니다. 힘에 대한 이 정의에 사실 뉴턴의 운동 제1, 2법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 제1법칙이고요. 그럼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합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이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리고 힘의 3요소는 이게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로 나타내고, 이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보통 표현하고요. 이 방향은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고, 그다음 작용점이 있는데요.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안에다가 이 화살표의 꼬랑지를 표시해가지고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꼭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힘 중에서 좀 특별한 힘이 있는데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비롯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까지 얘기를 할 텐데, 요 물리하고 역학하고 관련된 모든 법칙에 나오는 힘은 전부 다 R자 힘입니다. 합력이라고도 하는 힘인데, 요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더한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자 힘이고요. 그러니까 뉴턴의 1법칙과 2법칙에 들어간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더한 R자 힘이 그 법칙에 나오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째 보면은 그 고급 물리 시간에 통틀어서 지금 요 세 가지 법칙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인데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4법칙과 5법칙도 있습니다. 4법칙과 5법칙은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간다 고요. 또 둘 중에 하나는 공간은 균일하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그 부연 설명으로 언급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다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낙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4법칙하고 5법칙에 의해서 그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이 유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제 물리 쪽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가면 그런 과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에너지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을, 에너지 보존은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은 공간이 균일하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보면 신기하게 운동량 보존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걸 대학 다닐 때는 못 봤고, 그런 신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 참고 삼아 얘기를 한 거고, 뉴턴의 운동 1, 2, 3법칙 얘기하도록 할게요.
요 1법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1이라는 숫자를 달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벡터를 배웠다고 했으니까 벡터로 표기를 할게요. f가 0이면 v가 일정하다. 요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 f는 뭐겠습니까? 예, 힘인데 예, R자인 합력이 되겠습니다.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걸 발견하기까지가 한 2000년 정도 걸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갈릴레오가 처음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데요. 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얘가 벡터니까요.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계속 움직여요. 한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힘이 0이면요. 이 말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보면 다 멈추잖아요. 결국에는 가만히 놔두면.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발견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마찰이 없다라는 중요한 과정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고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어쩌게 계속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대단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다라는 게 한 번은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움직이려면 뭔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얘가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제 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움직이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다 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움직인다. 영원히.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뭐 에너지를 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오히려 계속 잘 움직인다 라는 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오히려 멈추려면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이 법칙은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쯤은 아니라 여러분은 뭐 다 봤겠죠. 근데 보통 F = MA로 쓰는데 MA = F라고 쓸게요.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역학을 배웠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MA = F로 쓰라고. 이렇게. 얘는 항상 이렇게만 쓰면 끝납니다.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ma 하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는데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먼저 쓰고 복잡한 거 좀 나중에 쓰고 이게 이제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방식인데 이게 결과고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을 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F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합력이 되겠습니다. R자는. 요걸 조금 풀어서 쓰면 조금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분의 F. 이렇게 되겠고요.
뉴턴의 제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이거든요. A가 가속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보면 요 F는 뭐가 되냐면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겠고요. 속도가 V죠. 네. 요게 잘 보면은 힘의 정의입니다. 힘이 속도 변화의 원인이죠.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M은 관성의 크기입니다. 관성이 자신의 운동 상태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의 크기가 질량 M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자신의 속도를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보면 럭비 선수들 같은 게 질량이 대체로 크죠. 럭비는 뚫고 가야 되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가 잘 변하면 안 되거든요. 질량이 커야 됩니다. 그런 스포츠들은. 자동차보다는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고요. 배는 더 어렵죠. 이게 이제 관성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유도되는 식이 아닙니다. 그냥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식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냥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낙하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볼 건데요. 요 가속도만 알면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속도를 한 번 더 적분하면은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분을 2번 하잖아요. 적분 한 번 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하나씩 필요해요. 그게 초기 위치, 초기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면 계산을 통해서 임의의 순간에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나오고 한 200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의 기술이 발달해서 그 각 원자들의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를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면 임의 시간 이후에 세상에 있는 원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빠르게 있는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미래를 모두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기계처럼 돌아가고 모든 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에 오게 된 것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졸린 것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주의 이런 것도 막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없느냐,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느냐, 그 의지 자체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째 보면은 암울한 얘기였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그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게 다 깨집니다. 일단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가지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 딱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개도 제대로 측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그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MA-F는 완전히 정확도 100%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서의 운동 법칙은 또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가 몇 초 뒤에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완전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그게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거 정신 있잖아요. 약간 이건 사이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행히도 세계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근데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요. 예전에 그 대학교의 면접 문제 중에서 뉴턴의 제1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의 속뜻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크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F가 0인 경우가 1법칙입니다. 보면 요 F가 0이면 얘가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얘가 0일 때가 바로 이제 1법칙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1, 2법칙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알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요.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수학적으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 중인데. 아, 30분 남았어. 점심시간. 아, 대 죽겠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인데요. 그 선후 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해보면 로켓은 제트 엔진에 의해서 날아가는데요. 로켓은 그 진공 중에서도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연료통인데요. 연료통 안에 이제 연료가스가 들어있고 연료가스가 폭발을 합니다. 안에서.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날아가겠죠. 이 중에서 왼쪽으로 간 기체 분자와 오른쪽으로 간 기체 분자는 각각 로켓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로켓이 받는 로켓 입장에서 보면 좌우로 똑같은 힘을 받으니까 합력이 0이죠. 요렇게도 대칭적으로 0이고요. 요렇게도 대칭적으로 0인데 앞으로 간 녀석과 뒤로 간 녀석은 대칭이 아닙니다. 뒤로 간 녀석은 구멍을 통해서 그냥 나갑니다. 힘을 작용하지 않고. 앞으로 간 녀석은 로켓을 앞으로 밀죠. 로켓은 이 가스 분자를 로켓을 뒤로 밀 거고요. 근데 뒤로 밀린 기체는 더 이상 로켓의 힘을 작용하지 않고 구멍을 통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스 분자하고 로켓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로켓은 앞으로 가속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바깥에 공기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도 가속이 되어 앞으로 속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단한 놈들이야.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제 양력을 얻는 과정을 여러분 아마 그 베르누이 원리로 배웠을 텐데요. 근데 그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요. 이거는 제가 유체역학을 전공한 교수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베르누이 효과도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미비하고요. 사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비행기가 이제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공기 분자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 공기 분자가요 이제 충돌을 하는데 충돌 전에는 속도가 이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돌한 이후에는 속도가 뭐 한 이쯤으로 나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고급 물리니까 고급지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a잖아요. ma. 그럼 얘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 속도고요. 얘가 처음 속도가 됩니다. 아까 벡터 빼는 거 배웠죠? 요 델타 V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V2 빼기 V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V1 대신에 마이너스 V1으로 바꾸고요. 이제 더해주면 되죠. 이어 붙입니다.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얘가 델타 V가 됩니다. 요걸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죠.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가 받는 힘은 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요 방향. 그럼 얘는 어떤 힘이냐? 날개가 공기 분자에 작용한 힘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을 바꾸면 됩니다. 날개가 공기 분자에 작용한 힘의 반작용은 공기 분자가 날개에 작용한 힘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요 힘이 되겠죠. 요 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행기 입장에서 받는 힘은 요 힘이에요. 그럼 요 힘을 분해를 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움직이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요 힘 중에서 이 분해는 이제 이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빛을 비춰주면 되죠. 이렇게 두 힘으로 분해가 되죠. 그럼 이 중에 요 힘은 저항이 됩니다. 그냥 공기에 저항이 되고, 요 힘이 양력이 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힘을 이겨내고 비행기를 앞으로 가속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엔진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까 제트 엔진이나 아니면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프로펠러나 날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게 공기 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인 우주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못 납니다. 못 나고 이제 대기가 있는 행성에서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학생들은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좀 얘들이 이상해요. 자, 그리고 힘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첫 시간부터 붙잡아 놓고 너무 괴롭히고 있죠. 앞으로도 쭉 이럴 거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일단 그 역학은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운동은 아까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 역학이라고 하냐면 결국에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려면 결국에 가속도를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속도를 두 번 척분하는 과정에서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가속도를 구하려면 결국 F = ma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가면 그 운동이라는 것의 방향은 도대체 무엇이냐? 운동은 결국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위치가 바뀌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변위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변위의 방향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은 변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변위를 방향이 없는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게 운동량이거든요. 그때 운동량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이게 똘똘마리로 다 똑같아요. 그냥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 아까 위치하고 관련된 방향과 크기가 있는 양이 3개였거든요. 변위, 속도, 가속도. 근데 이때 변위하고 속도까지는 방향이 같은데 가속도하고는 방향이 반드시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하고 방향이 같은 게 있는데 바로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다음은 누구? 아, 정상고 들어오세요. 웰컴. 자, 됐다. 하나 어디 있노? 나오는 거. 편하게 하나 드립니다. 야, 내 거 줄게. 나는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언제 왔노? 아, 방금 나왔어. 좀 늦을 수도 있지. 자, 그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이유는 요식 때문이죠. 요식을 보면 질량은 방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벡터의 등식이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근데 방향에 있는 양이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요 힘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형태가 좀 다른데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속도의 크기만 변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 예로서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직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속도의 방향만 바뀌거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속원 운동. 등속원 운동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만도 않고 서로 수직이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비스듬한 경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포물선 운동하고 진자 운동. 이 중에서 포물선 운동은 오늘 배울 거고요. 진자 운동은 원운동하고 좀 관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원운동과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